감사 말씀을 드리고 되고 있는데 사전상 순수히 불가능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두 분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할 텐데요. 두 분 발제 20분에서 한 25분 사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한강과 남북한 가천 협력 부분으로서 긴장한 할인력이 있으니까 드릴 거고요. 그 발제 하나는 한강역 협의회와 남북 경영 협력에서 고정적 해워터 강원지역 공장에서 해주실 겁니다. 예, 우리 박수로 김장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하면 예, 하나씩 하시죠. 예. 마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이크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마이크가 그럼 앞에 그거 없어도 되나? 커버 없어도 되나? 예,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썼어요. 예. 예, 김지환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김장철 이사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뵀는데 좀 비슷한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 김장철 이사장님이 이런 쪽에서 좀 발표하면 좀 하라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또 하기가 그래서 다른 걸 좀 해야겠다. 그래서 좀 하다가 와서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장철 이사장님 못 오신다고 그래서 굳이 똑같은 걸 오늘 여러 이정수 대표님 말씀이나 이렇게 안내를 보니까 오히려 전에 다른 데서 발표했던 내용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요즘 하도 자기 표절 이름 안에도 있고 똑같은 거 하는 게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개인적으로 자기 표절이나 말 자체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듣고 오늘 많이 배우는 사기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말씀한 제가 주어진 제목은 한강과 남북한 가천 협력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대략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더위 재화적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공유와 하천으로서의 건강 세 번째는 북한강에서의 남북한 협력 네 번째 한강하구에서의 남북한 협력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금복훈 부장님 발제나 이정수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서 한강은 임진강까지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학이나 국제정치 쪽에서는 임진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제 발제에서는 임진강 부분은 생략을 했고 나중에 토의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물의 재화적 속성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협력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 재화의 속성을 좀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죠. 물이 과연 우리 아주 경제학 원론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유제, 클럽제, 공유제, 공공제 했을 때 어떤 재화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따져본 후에 그러면 물을 매개로 한 협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다 아시다시피 모든 제안은 경합적이냐, 경합적이지 않느냐, 또는 배제적이냐, 배제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유제, 클럽제, 공유제, 공공제 네 가지로 나누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했을 때 공공제라는 것은 경합적이다 않다는 것은 누가 쓴다 해서 남이 못 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 배제적이지 않다는 것은 특정한 행위자가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비배제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물을 공공재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모한다는 건데 그걸 좀 제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일단 공공재로서 물 하면 공공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은 공공수, 컵이 할 수 있는데 물로 본다 이럴 때가 사실은 이게 공공재죠. 이게 물로 본다는 뜻은 가격이 낮다는 부분이지 가치가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레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필요한 가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된다는 차원에서 이 공공재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 요금을 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수도를 글자 그대로 길도자죠. 수도간 요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수도 요금을 통해서 수도의 기능이 결국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공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유재 성격도 있죠. 생수병에 담아서 그걸 특정 지역의 특정 개인 지역에서 개인 소유의 지역에서 채취해서 담아서 파는 생수병 같은 이게 이제 사유재적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클럽제인데요. 클럽제는 혹시 이제 이 클럽제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처럼 어떤 저작권 판매자한테만 하고 남은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걸 생산할 때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이제 클럽제죠. 그래서 이 클럽제라고 부르는데 클럽수라고 우리가 한번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클럽수라는 것이 뭐 우리 술 마시는 클럽에서의 물이 클럽수가 아니고 그런 클럽수는 있을지 몰라도 클럽제 속성의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클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한대로 되고 특정한 사람한테 마시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은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설화에 나오는 공이김선달, 김인호면 대동강물 같은 경우 이런 건 클럽제를 볼 수 있겠죠. 이건 실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동강물이라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물을 돈 받고 파는 이런 행위는 클럽제의 전형적인 클럽제에 속하는데 그런 역사적으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공유수인데요. 공유수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영어로 common pool resources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배제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유수를 공급하는 수도 요금은 아까 공공수와 달리 소비를 정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수도 요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정식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물이라 하면은 이제 물 부족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제기된 이후에는 물은 아무도 공공재라고 보지는 않죠. 대신에 공유제냐 아니면 사유제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 하여튼 수요 증가 인구 도시화 산업화 가공계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되는 반면에 공급은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여러 가지 또 폐기물이나 소양 때문에 오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때문에 공유수 또는 사유물 그것들 간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제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네 가지 제화 중에서 가장 협력이 이제 코퍼레이션이라는 협력이 어려운 게 공유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유제는 성격이 무임승차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인지 행정은 자연스럽지 않다 결코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트레이드 오브 커먼스라고 사실 노벨 경제상 받은 이 공무원들 계시지만 저런 트레이드 오브 커먼스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편화된 거죠. 이게 공유주의 비교도. 그러니까 본래 시작은 제수 딜레마 게임과 마찬가지고요. 공유제 비교이라는 것도 결국은 너도 나도 그 공유지에 가축을 풀어서 모두 다 결국은 공패에서 쓸 수 있는 비교를 처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수 딜레마형으로 많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편의상 갑과 을이라는 양자 게임을 표기했지만 우리 보통 대부분 인간 사회는 다자상이기 때문에 자기만 소비를 자제한다고 해서 그 공유지든 공유물이든 그게 존속되고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도 가임 소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죠. 노벨 경제상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트레지디라는 말을 붙인 게 결국은 비극이라고 왜 붙인다면은 결국은 기본 전제는 모두가 비협력, 여기는 비협력의 DD라고 표현되죠. DD보다 모두 협력, CC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호해야 이게 비극이지. 누군가가 CC보다 DD를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비극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CC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뭐 노력하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틀은 이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공유 하천으로서의 건강인데 공유라면 누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남과 남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북한강보다 남한강에 이제 발원될 이야기가 길이 타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원해서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근데 이제 굴포천, 청계천, 괴산천 뭐 저런 저기 한강유역으로 빠지니까 저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한강공유의 광역자치단체는 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뭐 지금 그 지도상으로 그 GPS나 이런 GIS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정한 개천이 충청남도에 있는 개천이 한강유역에 유입되는지 그거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 광역자치단체만 해도 저 5개 단체가 한강을 공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여러 선생님들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더 자세한 정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 공유가 될 수 있는데 남북 간에 남한과 북한 간에 공유되는 것은 이제 보통 임진강 또는 이제 북한강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북한강 한강의 지류라고 볼 수 있고 남강도 있습니다. 남강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 남강도 어쨌든 남측과 북측을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고 그리고 이름이 강으로 붙여진 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남북이 공유하는 강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철자로 굳이 따지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이 남북 한강 협력이 되는데 결국 남북 한강 협력은 북한강, 한강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물론 임진강을 이제 한강의 또 지류로 본다면은 또 이야기가 더 달라지겠죠.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오늘 국민의 최고부장님 준비하신 거 근본부장님 준비하신 거 그대로 아마 설명될 것 같고요. 한강하고는 이게 사실 편한 용어는 아니죠. 이건 한리브 에스츄리 한강하고는 일상주의 용어가 아니라 1953년 정리협정에서 제기됐던 처음으로 제기된 용어죠. 그러니까 한리브 에스츄리를 제시를 했고 그걸 그러니까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군 측에서 조선어로 말하는 단계에서 중국어를 좀 참조해서 만들게 한강하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적인 한강하고의 하고라고 개념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북한강에서의 한강협력과 한강하고에서의 남북협력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강이 되거든요. 남강이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실수로 된 게 있죠. 저기 군사 분계선이고 그 군사 분계선 따라서 이 구글 맵이니까 보시면 저기 천천히 보이는 길 말고 저게 바로 남강입니다. 그래서 남강이 지금 빨리 뛰는데 구글이라는 글자 왼쪽 정도에서 구글이라는 글자의 한 7시 방향 정도에서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거의 군사 분계선 따라 올라가서 동해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원류보다 구걸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면은 길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 지류가 남강이 유입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임진강하고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남강은 북에서 발현해서 군사 분계선을 어쨌든 군사 분계선이 남을 내려왔다가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북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강은 남북 하천 협력할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비대칭적인 구조라기보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하천 협력의 예로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남간을 매개로 북측과 협력을 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저기서 뭐를 하냐면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구걸이나 글자 밑에 보면 한 시위에 오른쪽으로 서 있는 그 지천에서 연어 치어를 방문합니다. 연어 치어를 방문하면은 연어들이 물 타고 동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그걸 1996년인가 7년인가 제 첫 번째 행기에 참석을 했는데 9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지금은 뭐 자유한타를 못하고 있고 그걸 매개로 북측과 많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없다가 2000년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남북 강원 협력이 될 때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연어 치어 공장 만드는 그 합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2010년 이전에 거기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남강의 매개한 남북 협력이 시도는 되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북한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강 북한강을 나누는 것은 뭐 백두대간이든 태백산맥이든 그걸 나누는 거고 북한강과 임진강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요 저쪽이 철원 이쪽이 하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니죠. 저기 하천이니까 저 왼쪽에 보면은 말고개라고 있어요. 기마하고 하천 사이에 말고개를 기점으로 물들이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북한강으로 분대고 서쪽으로는 임진강으로 함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군사 분계선 따라서 또 천천 보이는 게 꼬불꼬불하죠. 저게 바로 그 금성천입니다. 금성천은 이제 6.25 전쟁을 연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죠. 저기서 워낙 많은 전투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출구라고 해서 금성돌출구라고 그러니까 국군 사단이 반환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미군을 투쟁하려고 할 때 중국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후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금성천 저 지류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제 북한강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평화점으로 연결하는 노천에 비춰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금성천입니다. 이게 이제 실전 전망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금성천이 군사 분계선이 저 앞에 있는 여기 가로질러 가는 생각이 하는 점이 그러니까 저기 남측 북측이 그래서 그 실전 전망에서 보면은 북한 분들이 저쪽 왼쪽 뒤쪽으로 미역 깎는 그런 모습도 여름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죠. 자, 이거는 제가 금강산 때 인제 음남 언제 사진 찍었는데 사실 보이지 않죠. 이게 백암산에서 찍은 건데요. 백암산에서 찍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아마 이게 근데 사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보이면은 이렇게 공개 못하게 하겠죠. 백암산 정상에서 찍으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임남 언제 댐 벽이 멀리 보이긴 보여요. 이 사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이게 바로 그 북한과의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보면 됩니다. 이게 오작기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쭉 다음 평화댐으로 내려가서 쭉 흘러가는 거죠. 평화댐은 보니까 오늘 근보부장님이 수로에 대해서 그 언급을 많이 하실 건데 그 보통 상류국가와 하류국가의 협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상류국가는 물을 가두는 것, 하류국가는 물을 채워서 수공하는 것, 이런 것이 아프리카 국가에 자주 빈말하게 발생하겠거든요.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는 남성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을 지금 현재 이 구도 속에서는 수모를 하고 뭐 그런 것이 많이 또 원아마 지금 근보부장님 좀 말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한강하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용산 전쟁기념에 있는 사진 그냥 찍은 겁니다. 보면 이렇게 있고 이게 한강하구 정리협정상인데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만든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직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강하구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이제 9.19 군사합의에 들어있어요. 저걸 한번 해보자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강하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조금 있어요. 한강하구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일단 공수는 군사 분계선은 없어요. 군사 분계선은 없는데 쌍방이 군사 분계선을 하는 그 관리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공식으로는 군사 분계선은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그 마무리 위에 보면 임진각 그 바로 서쪽에 있는 저기가 군사 분계선 말뚝 1호입니다. 저기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NDL은 한강하구에는 운동으로 이용한다. 다만 정례협정은 아니지만 부속 합의서에 의해서 상대방이 가능한 루트로 100m 이내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상대방의 합의예요. 그래서 정례협정과 부속 합의서에 의하면 상륙하지 않는 한 한강하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판문점도 다시 말씀하면 판문점도 지금 합의상으로 보면은 군사 분계선 넘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그 관리 목적으로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강하구도 사실 판문점하고 그런 면에 유사함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간혹 보면 한강하구를 비무장지대가 아니라고 그런 논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예요. 비무장지대는 공식으로도 비무장지대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 처음 만든 1953년 7월 달에 체결된 정례협정에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그러면 비무장지대하고 한강하구가 다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군사정전위에 국방의 합의에서 비무장지대도 한강하구도 비무장지대에 준하여서 모든 것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을 보지 못한 전문가들이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소리하는데 훨씬 더 위치보다 비무장지대 왜 비무장지대 됐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번 9.19 군사합의에서 공동조사를 했지만 지금 진척은 없는 거죠. 뭐 앞으로 이 면에서 어떻게 물리 접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한강하구의 공동회의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은 지난번 정권에도 마찬가지 사실 합의들은 접촉 많이 제안을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그게 실천되는 데 있어서는 실천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것과 또 다른 거니까 우리 남북의 특수성에 의해서 일단 현재는 실천된 게 지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임진각 밑에 있는 부산 전망대에서 지금 생각하고 보시면 나오고 여기 사실은 그게 이제 유도단은 이게 지금 애기봉 앞에서 찍은 북한마을의 관광하고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저기 유도예요. 유도도 사실은 저거 남측이 소유할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정례협정상의 합의는 아니에요. 그냥 우측에 가까웠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가능하고 있는 아마 유도는 최근은 얘기해 보셨을 때 옛날에 그 홍수 났을 때 소각택이 갇혀 있어가지고 구출하고 그런 거죠. 강화도 연미정하고 김포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또 MB 정부 때 많이 시도했던 한강하구 중에서도 나벨선 이거는 그 연미정하고 찍은 거고 이거는
지금은 제덕봉이나 옛날 제덕봉이었는데 그 MB 정부 때인가 그때 평화적 강화 평화전망대로 바뀐 게 이게 물이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물에서도 이 한강하구조차에서도 분단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무태스는 비무장지대와 군사 분계선의 명시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단의 선이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강하구전 이런 쪽에서는 사실 분단의 선은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분단선으로서 분단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류나 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좀 당사자가 이게 따라 크게 좌우되고 특히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상호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호이익에 반드시 물질적인 기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호이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베네핏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협력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루어진다면은 외국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의 경우는 그렇게 합의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이나 국제적 합의는 이 중앙 집권적인 건의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국제법은 사실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국제 간의 합의나 어떤 조약 또는 뭐 협력이 물을 매개로 했던 것들은 생각보다 덜 깨지더라. 그래서 물을 매개로 하는 그런 협력이 오히려 그 물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한은 협력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이라고 할 때 한강이라고 할 때 지금 한강의 상태가 어떤 종류의 공유물이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서 협력의 필요성 또는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협력의 추진 전략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이게 정치 행동하시는 분인데요. 저희는 덕분에 그 한강유역을 포함한 접경개혁의 그 비무장지대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워서 권영준 강원 후적본부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되나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안 했는데 넘겨야 되는 거니까. 넘기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예능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제가 한강의 건전한 물환경 회복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남북 협력을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뭐 남북 협력이라는 것이 물 관리 처음보다 훨씬 그 상부 구조의 어떤 이런 의사일정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물관리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이제 해결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너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남북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우리 내실을 좀 찾자 이게 저희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이라고 보면 크게 이제 한강 위쪽에 북한강 그쪽도 있고 임진강도 있는데 사실 임진강 쪽은 또 조금 사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현재 지금 이제 북한 지역에서 물 내려오는 임진강 유역의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또 잘못하면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리어 또 다른 뭐 댐 건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임진강을 제외하고 주로 그래도 손을 대기 좀 쉽고 실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선 상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접근하겠습니다. 저 내용은 뭐 대충 한강의 물관리 체계, 주 이슈, 그리고 상류에 있는 평화댐 활용 방안, 휴양댐 활용 방안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한강이
이게 다양한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강호채 댐도 있고요, 발전 댐도 있고, 4대강 고, 남한강 쪽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여주고, 이포고, 공치고, 고도 있죠. 또 저 위쪽에 평화댐은 방어용 댐입니다. 그야말로 뭐 물 담아놓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임남댐으로 인한 공격이나 임남댐이 잘못되는 경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냥 방어용 댐입니다. 그렇고 이제 또 위쪽은 빨간건 북한 댐들이고요. 홍수조절댐이랑 또 별도 있습니다. 군남댐, 임진강 쪽 한탄강 이렇게 댐도 발전댐, 담화조댐, 홍수조절댐, 방어용 댐 이렇게 있고 또 지역도 이제 북한이 공교롭게 양쪽에서 있는 셈이죠.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여기에 그 농업용 댐이 수백 개가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뭐 작은 거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 것이 우리 부사 분계선인데, 유전선인데, 평화댐 밑쪽으로 화천댐하고 이렇게 서해안강 쪽으로 내려오는 데 있고, 사실 저 임진강 쪽에 한탄강, 군남댐 이쪽은 바로 위에 한강댐하고 바로 연계돼서 휴전선 쪽에서는 제일 가까운 쪽이라서 이쪽이 이제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저 군남댐 한탄강에서는 금년에도 상당히 뭐 홍수 때문에 엄청난 뭐 고생을 많이 했던 댐이고요. 저 북한 쪽은 저 위에 있는 댐들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 물을 가두고 유역 변경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제 한강 북한보다 하위에 있는 우리 남한에서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평화댐이고 이쪽이 이제 한탄강 북한댐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제 뭐 저 북한강 계통 거기에 한 23%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임진강 유역 쪽인데 3분의 2 가까이가 북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 한강은 북한하고 북한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안 하면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한강을 한번 이렇게 한강의 그 물 상태랑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93년부터 COD 기준에서 한강의 COD 이런 패턴입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COD가 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2.1, 어쨌든 2점 중반대에서 지금은 거의 4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COD가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강에 수많은 수질기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한강의 평균 수질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BOD라든지 뭐 TP라든지 뭐 다른 인자들도 있지만 다른 척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질을 좀 대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민감한 지수가 COD인데 어쨌든 COD 상을 보면은 뭐 과거보다 거의 뭐 한 50% 이상 나쁘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빨간 실선이 03, 이게 이제 북한의 임남댐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북한 금강산댐이 완성돼서 물을 가두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시면은 이후 쪽이 상당히 많이 COD가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한강의 일반적인 수질 상태다. 그리고 뭐 이 금년에도 그랬지만 뭐 우리 임진강 쪽에 우리가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홍수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로 담아서 또 포켓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북한에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일시적으로만 이제 잠깐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뭐 비도 많이 와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행스럽게 잦았던 상황입니다. 해마다 뭐 여름에는 홍수가 날 때는 필요 없는 물이 또 북한에 내려오고 물이 필요한 갈수기 때는 또 북한에서 물을 안 내보내요. 그래서 사실 임진강이 계속 이제 홍수와 말하자면 가뭄의 어떤 계속 반복적인 상태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진강 쪽은 또 이외에도 수질 문제가 또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10년 과거하고 사실 또 한 가지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강원도가 사실은 저 DMZ 근처 그다음에 이 산림에서 생기는 그 산불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한 번 나면 또 대형으로 이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작년에 났던 사건이죠. 어쨌든 보통 평균 5년에 한 번씩 이제 산불이 나는데 산불하면 나면은 평균 5천억 정도 손해보고 그 피해보는 적도 엄청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남한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런 산불이 간헐적으로 많이 있고 또 우리 남한 내에서 고산지대에 생기는 이제 주로 그것이 양간잎이나 영서, 영동, 대관령으로 생기는 그런 건데 작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났던 것이 기본적인 직접 피해 나온 것만 2,700억입니다. 불나서 여기 단전 피해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은 거의 수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죠. 직접 피해만 이런 상황. 보시다시피 양양 앞에 그 바다가 펜션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나면은 저쪽은 도저히 워낙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헬기가 접근해서도 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강원도가 설악산하고 그 위에 비부장지대 북한 지역하고 어쨌든 불이 발화되면은 그 부분을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형 산불이 하나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해마다 보시면 96년도에 대형 산불, 또 2000년도에 대형 산불, 2005년도에 대형 산불 거의 5년, 6년 주기로 계속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나면은 피해가 5천억대 정도 되는 규모고 실제 2005년도에 낙산사를 탔던 정도죠. 어쨌든 그런 산불이 계속 나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남한 내에서 일어나는 산불도 있지만 DMZ에서 내려오는 산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산림이나 어떤 이 화재 예방 관련된 이런 또 메커니즘도 상당히 또 협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있는 또 메커니즘은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 관계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청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환경 관리를 보게 되면은 한강과 인증과 남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북한의 관리가 안 되면 남한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그 중에 이제 물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고요. 요새는 이제 진척은 없지만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 군사적인 부분은 일부 군사 설비도 제거하면서 좀 그런 어떤 모습도 보였지만 이 물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적격인 산불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남한의 통합 물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강 수질 보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강 물관리 주위에서는 물관리 주관하고 있는 K워터나 또 수력발전댐하고 한수원, 농어촌사, 댐, 지자체, 북한까지 이렇게 5자가 같이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맨 앞에 봤던 슬라이드 중에서 한강 유역에 발전댐이 많이 있습니다. 연소적으로 하천, 청평, 춘천, 의령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댐하고 이 물관리에 또 역기능이 또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북한강의 수량이 2000년 초반보다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 북한강이 한강에 대충 한 2분의 1 됩니다. 그런데 북한강은 또 두 지류에 있는데 그 한 지류가 대충 크게 보면은 임남댐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한강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런데 그 물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임남댐 만든 이후로 평균 50% 이상 줄었습니다. 최대 75% 줄었기 때문에 한강의 총 양이 한 평균 15%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보다. 어쨌든 행정 구역별로 물관리가 이렇게 돼 있고 수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어떤 물관리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남댐 그러니까 평안댐 위에 있는 댐이 임남댐인데 그 댐에 내려오는 물이 전액 전량 평안댐 내려와서 화천댐에 내려오면서 북한강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 유입량이 이렇게 급격한 감소치돼 있잖아요. 95년대는 1년에 45톤이 들어요. 45톤이 북한강. 그런데 요 2003년 4년 요때 기준에서 여기 2004년도에 18억 1억 8천 톤, 1억 8천만 톤.
최근에는 4천만 톤, 또 7천만 톤 이렇게 해서 과거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보다 물량이 줄을 때는 뭐 엄청난 3분의 2 이상이 줄고 이런 상태입니다. 평균 반 정도가 줄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강을 수량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남댐 건설 이후에 이제 화천에 들어온 물이 너무 작다는 거고요. 그래서 임남댐 건설 이후 약 56에 75%의 북한의 유인량이 감소됐다. 연도별로. 이로 인한 유량 감소가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화천댐 수질도 보면은 이게 시월입니다. 임남댐 건설하기 전 90년대 정도 대충 뭐 2 이하, 평균 뭐 보통 2 이하였는데 댐 건설한 이후부터는 이게 COD가 2. 중반, 이게 후반까지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임남댐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내려오면서 생기는 이 어떤 수질 오염 문제가 북한강에 큰 저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환경 시설을 확대에도 불구하고 화천댐 수질이 약화되고 결국 북한의 방류량 감소는 북한과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오염 유발 요인들이 이쪽 지역에는 추가로 생긴 게 없는데 오로지 이제 가장 그 변수가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이제 줄어버리니까 그쪽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력발전 화천댐이 댐에서 물을 꾸준히 이렇게 하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화천댐에서 과천댐에서 물을 못 보내주는 일수입니다. 이것도 90년대 때는 1년에 뭐 1일, 4일, 뭐 11일, 46일, 맥시멈 46일 정도 안 보낸 적이 있어요. 물을 가두고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남댐 건설한 이후에는 1년에 한 151일, 거의 뭐 120일, 평균 한 4개월 정도를 댐에서 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물을 4개월을 안 보내니까 이게 뭐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원인도 역시 북한의 임남댐이 물을 안 보내다 보니까 연속해서 사실 화천댐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가두게 되고 그로 인한 환경 생태계 수질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수질에 영향이 있는지 생태계에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되는 것이 전무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임남댐으로 인한 어떤 그 발전 때문에 하천 환경에 어떤 이게 저해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남북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남한 내에서도 협력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미 2016년도 6월달에 박근혜 정부 알길 그해 공기업끼리 기능 조정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물 관리가 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댐에 대해서는 이제 한수원 댐을 수자공사가 관리하라고 이제 공기업 기능 조정이 정부에서 끝났죠. 이미 끝나서 사실은 이렇게 공공용역이 확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해 이제 대통령 탄핵 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 기능이 좀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뭐 대모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리어 결정을 안 했으면 그냥 결정해놓고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앞으로 통화물 관리 자체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좀 내부에 우리 이제 남한의 상태입니다. 이제 평안댐은 저수용량은 소양댐보다 좀 작습니다. 26억 톤. 이것도 3단계 거쳐 건설했습니다. 8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공사비는 한 5천억 들었고요. 만약에 여기 평안댐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은 소양강 댐과 유사한 정도 규모를 설치할 수 있고 금액으로 치면 한 1년에 500억 정도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500억 원 정도. 여기 평안댐인데 여기 전면부입니다. 평안댐 저 앞에 그림 그려서 이렇게 뭐 예쁘게 해놨죠. 이게 저 뒤에 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이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구멍이 이제 배수 구멍이 있어서 그 밑에만 차 있는 겁니다. 물이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면에만 물이 좀 차 있는 식이고 물이 조금 차면 저렇게 구멍 4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왼쪽에 있는 구멍은 한 160m 해발 거기 있는 구멍이고 그 위에 있는 건 한 170m, 한 10m 차이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높이에 따라서 이제 물이 나오는 즉시 바로 빠져서 왼쪽이 이제 하천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밑에 좀 모여 있는데 조금 위에 물만 더 차면 저 오른쪽에 있는 배수 터널 중에서 물이 더 뒤쪽으로 이제 하천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여기 이제 이 평화된 사면 1단계가 87년도 그때 건설했던 그런 상태였고 그 이후에 혹시 저 임남 때문에 어떤 사태가 불거지면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만들어놨던 분들이 이란 상당히 높이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저 배수터널 맨 밑에 있는 수준이 해발 160m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20m 정도를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지역에 도달 안 하고 그 남한만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한 20m 정도만 올리면은 그게 한 6천만 톤 정도. 한 보령 때문에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저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고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수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댐 26억 톤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로 채우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대부분 수몰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평화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평화댐이 이제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멘트만 있는 상태고 물이 밑에만 조금 깔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호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냥 그야말로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군사시설도 파괴하고 제거하고 하는 판에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 평화댐을 그냥 용도를 임남댐에서 공격하면은 그 대응용이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논리상에 맞지 않는 상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천 지역이 있는데 관광지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는 전혀 쓸모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자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군사시설인데 군사시설이 아닌 것처럼 그냥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좀 민폐 같은 자산이 좀 활용도 힘들고 어쨌든 이슈적으로 상당히 저건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화댐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여기 밑에 있는 색인데 거기 위에 배수로 동그란 게 있어갖고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부분 방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m 정도 올리면은 북한 수위를 거르지 않고 남한 수위 정도만 그러면은 보령댐 정도만 이렇게 보령댐의 2분의 1 정도만 채울 수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자그마한 댐으로서 전력도 일부 생산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당히 오염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1급 청정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용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댐에 적당량의 물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평화댐 당초 목적이었던 임남댐이 붕괴된다든지 임남댐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용으로 이제 하는데 어떤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애초에 평화댐 용량은 26억 톤이고 물을 채워봤자 6천만 톤이니까 거의 한 50분의 1 정도 물만 채워도 적당한 호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도 어떤 이제 사항이냐면은 이 평화댐이 사실은 이게 군사시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 목적이 임남댐 붕괴 또는 임남댐 수공 공격으로 인해서 남한을 커버하는 용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사용입니다. 용인데 다른 군사 그런 시설들도 철거하는 마당에 평화댐 저렇게 놔다 보니까 저 부분을 좀 뭔가 좀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북 수자원의 평화적 협력 차원에서 평화댐에 물을 약간 채워서 왜 그것을 평화호로 명명을 하자. 그래서 평화댐 당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5천만 톤 이상 규모가 될 거고 그럴 때
평화라든지 또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하천호 이렇게 평화호 이렇게 5개 호수를 미국의 5대 호처럼 이렇게 묶어서 말하자면 평화 어떤 뭐 지역으로 뭐 어쨌든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이것이 이제 지금 강원도하고 일부 기관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예 그 평화댐에 호수가 되면은 그 이름을 국가에다가 요청해서 평화호로 지명을 하자. 이게 이제 일부 생각들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이 다 접경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낙후 지역의 활성화도 좀 해주면서 또 수자원도 활용하고 일부 그 이용한 친수 가치도 좀 확보하자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화댐에 물을 담아서 평화호를 일부 함으로써 더 이상 평화댐이 북한의 무슨 공격을 대비하고 이런 용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또 인근 그 접경 지역에 평화를 위한 어떤 한 상징의 어떤 표시함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시범적 추진하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양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양댐은 저수용량 29억 톤이고요. 제일 크죠, 대한민국에서. 발전시설은 아까 대충 20만 톤, 1년에 한 발전하는 수익이 한 500억입니다. 소양댐 물꼬리는 저 위쪽 이제 항구 인제 저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양댐 그 물꼬리 끝에서 동해까지는 평균 한 80km 됩니다. 이 직선으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태백산도 있고 뭐 설화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소강 말하자면 이 설악산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을 끄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작년 제가 소양댐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고산지대에서 불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소방용수가 공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밑에 터널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좀 해서 하게 되면은 물이 한것 같지만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너무 많이 그 당시 임금에 한 2조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추가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동해안 쪽에 속초, 양양, 뭐 삼척 이런 지역에 물이 부족해요. 지금 그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나오는 얘기가 요번 뭐 강원도 수자원계 같은 경우도 상류 말하자면 산에다가 댐을 몇 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물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동해안 쪽에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기를 해서 담수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 소양댐에서 동해까지 이렇게 뭐 지하로 관을 이렇게 터널을 뚫어주면은 80km인데 먼 거리 다니거든요. 저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자연적으로 물이 갈 거고, 저 정도면은 뭐 그 지역에 동해안 쪽에 물 공급은 다 가능한데 저걸 안 하고 또 별도로 댐을 뭐 그런 고산지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뭐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고산지대에 몇 개 시범 댐을 만들자는 지금 의견들이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아예 지하로 이렇게 동해까지 쭉 80km니까 먼 거리도 아니고 해서 관을 하나 해서 소양댐 물을 보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과정의 중간에 물을 빼서 필요한 그 산악지대 물을 배출해주면은 소방용수가 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코스예요. 여기 저 위에 보시면 위쪽이 파란 쪽이 호수고, 호수에 이렇게 관망해서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관망으로 스프링클러 대형 스프링클러 뿌려주고 하면은 불이 나기 전에 좀 물을 좀 이렇게 건조기 때 물을 좀 붙여주고 하면은 상당히 뭐 화재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금액 뽑아보니까 한 2조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방용수만 하기는 좀 힘들면은 동해안에 물 공급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양댐에 지금 이제 운행 선박이 한 1년에 연간 한 12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법이 바뀐 게 환경 친화적 선박을 개발하고 촉진하라는 법률이 지정됐고,
특히 정기 추진 선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됐고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국가 보조를 뭐 상당히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양강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선박이 148척이네요. 관리선 뭐 이런 관공선이라든지 뭐 우리 여행선도 있지만 또 어업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120척 있는데 이 150척이 1년에 소양강 댐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질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거, 큰 거. 그럼 대부분 다 이런 사고죠. 배가 빠지면 다 기름이 새고 또 기름 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상성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지금 최근에 법제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신규 선박에 대해서 다 전기배로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전기배로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배 주인인 또 민간 되시는 분들의 또 뜻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또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소양댐에 있는 전기선박 배를 전기선박으로 시키게 된다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수질 오염에서 프리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사례들은 이미 뭐 제일 많이 쓰는 노르웨이 퓨르드 많이 가졌습니다. 다 전기선박으로. 밑에 보듯이 이게 다 전기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외국도 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우리는 기술적으로 좀 아직 안 돼 있지만 법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기선박을 이렇게 띄울 수 있으면은 뭐 오염에 프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상당히 또 그 하천에서 어떤 각종 행위도 좀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소양댐에 대한 선박을 전기선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결국은 이제 한강의 수질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방향이라고 얘기하면은 남북 환경협력에서는 결국 우리가 먼저 좀 기초적인 준비를 충실하고 아울러 그 한강의 건전한 물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수력 발전 때문에 하천환경 재해의 최소화 이런 거에 기초해서 실현 가능한 현장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 때문에 부분적인 담수, 그 다음에 아울러 평화호라는 제명도 공식화시켜서 이 주변적 일선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소양댐에 있는 선박의 전기 주인 선박 대체, 그 다음에 수력 발전 때문에 무방 유입수를 축소하도록 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성년에 못했던 댐벌 인원화를 재추진해야 어쨌든 통합 물관리에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된다고 치고요. 또 가능하면 소양댐의 잠수를 활용해서 산불 예방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동해안 쪽에 용수공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은 이것이 되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강 지역에 특히 강원 지역에 산업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의식과 또 시민의 사회와 여러 상황들 얘기 주셨는데, 그냥 또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부터 째려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꼭 있어서 참 이야기 주셔서 저희도 뭐 아마 추후적인 논의는 진행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콩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토론을 좀 할 텐데 토론에 참여하신 네 분 잠깐 소개하고 보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예. 냉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녹색미래 이상현 정수장님, 인천불과미의 기자 대표님, 장 교수님, 불과판 교수님 참하셨고요. 강원대학의 김범철 교수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오늘 그냥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하시는 걸로 하죠. 예, 그럼 먼저 박명수 소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강위원 물관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강위원 물관위원회에서 한강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북 공유하천의 문제입니다. 남북한 협력은 다른 4대강, 우리나라 4대강 중에서 한강만이 가지는 독특한 환경인데요. 이 남북 공유하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될까
숙제인데 이재현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물에 대한 한강의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잘 연결이 되면 좀 더 통찰력 있는 한강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물의 재활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물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자원으로서의 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물갈이 기본법에서는 물문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문화 역성과 첨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화와 관련해서 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이게 문화와 자원으로서의 물이 어떻게 또 가치가 상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검토가 되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클럽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키워터가 댐을 만들고 원수를 파는 거 이게 또 클럽스의 역할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라든지 수자원사의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수 판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원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그다음에 권영준 박사님 이제 발표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인납댐 때문에 우리나라 한강에 있어서 많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한의 물 문제는 뭐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화댐을 만들었는데 평화댐은 그야말로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수공, 물 공격을 막고자 만들었던 댐이에요. 그 댐을 이제 와서 저는 사실 없애는 게 더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댐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다 부분 담수를 하거나 아니면 호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북한의 인남댐이나 이런 데서 물 공격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댐을 없애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발전 관련해서는 애초에 그 한수원하고 그 키워터가 한수원 발전 댐도 위탁하는 걸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 물갈이 통합 물갈이 추진되면서 공격적으로 내면서 다시 한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한수원과 그 키워터의 약간의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명분이나 논리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수원 쪽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K워터가 발전댐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을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논의를 좀 본격화하려면 오히려 더 내용을 좀 더 분명한 설득력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북한 쪽에서 방류량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는 가물이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류량 감소 문제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 비점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염량을 줄이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강의 녹조 현상이 북한의 방류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도 들어오는 저희 그 오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도 저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인남댐이 있고 난 다음에 수력발전에서 방류하는 양이 굉장히 줄었다, 무방류수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수력발전으로 인한 그 전력 생산량이 얼마인데 방류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게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수력발전은 크게 증감이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워낙 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걸 발전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약간 고민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화의 때문에 잠수를 통해서 부분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약간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평화의 때문에 상류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자칫 이제 침수 가치가 또 신산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봐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백 소장님 말씀 중에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남댐 관련해가지고 북한하고의 그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후에 평화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뭐 요즘 뭐 아마 최 대표님도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한강하고 평화적 이용 또는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백 소장님은 긴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데도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여러 내부적 우리 내부의 가치의 문제나 통합 문제 뭐 이런 거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이상현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팔당댐에 갔다 오고 어제 소양강 댐에 갔다 오고 요즘 하여튼 댐 주변을 좀 많이 가는데 저번 주에 팔당댐에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팔당댐은 주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뭐 주인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관리 주체가 각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질은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하고 그다음에 수자원은 K워터가 관리하고 또 거기 뭐 발전은 한수원이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문제가 없대요. 평상시에는 무슨 뭐 그냥 각자 자기 역할 잘 하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위기 시에는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시에 어떻게 잘 이렇게 조직이 관리 주체들이 서로 잘 협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응 매뉴얼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의심스럽고 하던데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정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특히 팔당댐도 홍수에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홍수 때는 뭐 팔당댐에서 그렇게 크게 뭐 방류하고 이런 게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취약한 지역인 만큼 이게 또 이렇게 잘못하면 2,700만의 식수원을 가진 그런 것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남북 하천협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참 강론이 커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쉬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하거나 뭐 수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정오염원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뭐 조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공동조사를 좀 북한에다도 좀 제안하고 정 어려우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분부터 좀 먼저 좀 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했고요. 저는 하여튼 최근에 정부 차원의 남북 환경협력과 관련된 기구가 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자꾸 이렇게 북한이 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북한의 협조 없이는 뭐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 보면은 하여튼 이게 남북의 공미로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클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협력 기구가 마련되기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 협력 기구 마련하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시작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가 아마 지금 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의 인양댐 건설 이후에 한강의 유량 변화가 도착하는 반응도 평균 한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강 유역 쪽에서의 단순하게 이게 무슨 홍수나 가뭄을 문제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유역 통합국가에서 생태 하천의 건강, 한강의 하천의 건강
생태계 건강 들어가는 부분에 있을 때 환경정수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좀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뭐 북한하고 그 일상적으로 방안이 만들어야 되면 참 좋긴 하겠으나 그 전에라도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 그거 관련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한강하구, 특히 이제 한강하구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강은 이제 상중 하류가 있어서 각 유역별로 이제 한강유역 네트워크가 그 중심체 역할도 하시고 한강유역 그 물관리위원회도 또 해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류는 하류의 어려움을, 하류는 상류의 어려움을 또는 중류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기를 입장의 차이를 사실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나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만나고 얘기 듣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약간씩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거는 해소되기는 좀 멀지 않나 이제 싶은데 사실은 이제 한강하고 관련해서 인천에서 한강하고 뭐 생태관리 협의체를 이제 꾸려서 상중하류 그다음에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신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전반적인 거를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인천시가 시야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한강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의의가 있는데 쓰레기 얘기만 해요. 한강하구 쓰레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한강하구 쓰레기 성상 분석을 했을 때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천 연안의 어부라든가 저희들이 스스로 버렸던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게 더 오염이 심각하고 근데 이제 그 담배꽁초 버려서 빗정오염원이나 담배꽁초 유입이 돼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쓰레기 문제를 하는데 어쨌든 인천시가 시각이 넓어져야 되고 한강 전반적인 뭐 서울, 경기, 뭐 강원, 인천이 공이 한강 관련해가지고 공통의 이니셔티브를 낼 때 인천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한강 관련해서 이제 공동 이제 뭐 요새 생태계 조사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늘 보면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 쪽에 계신 분들 이제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녹색연합만 들어가는데 조사를 한다는 소리는 듣는데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에 접근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강하구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우리 스스로도 공유가 되지 않는 게 저는 좀 문제를 좀 삼고 싶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한강 관련해서 이제 하는데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물은 물대로, 통일은 통일대로 이렇게 다 각각의 영역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나눠져서 하지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분명히 같이 오늘 한강하구나 이런 한강 전반적인 이런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가보면은 평화 쪽에서 다른 독자적인 행사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분절돼서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저희 안에서도 저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백명수 장님은 이제 분단이나 갈등 위기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그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희가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뭐 아주 우수한 생태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은 가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 인천 앞바다의 긴장 관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최근에 남북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교전이나 이런 거 생긴 거 보면 인천 앞바다에 그 연평도 뭐 천안함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강화 옆에 있는 그 섬이 분명히 우리나라 섬인데 관리를 이제 무인도거든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북한에서 거기다가 진지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가란다고 나갈 저기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인천에서는 그런 남북 간 그 전쟁에 대한 긴장 관계가 너무 고조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
민간인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민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섬에 민간인들이 많이 살아야 그리고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북한이 함부로 포를 쏘거나 도발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게 덜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못 살겠다고 그 섬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에다가 어선에다 물고기를 싣고 사실은 여의도하고 그 성동구 특도시장까지 그 어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봤어요. 그 저기 했는데 그게 그 선장님 말씀이 9살 때 아버지 배를 타고 그때는 이제 그 한강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포나루까지 어렸을 적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근데 6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근데 그때는 강화로 모르고 이제 아라뱃길 통해서 연평도에서 연안부두에서 아라뱃길 통해서 북해를 들어왔는데 60년 만에 여기 다시 오셨다면 되게 감개무량하다고 이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좀 이런 인천 앞바다와 한강이 좀 이렇게 연계돼서 전반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좀 서로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한강 관련해서 한강에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강 하구를 갖다가 신곡 수중보선이나 뭐 이렇게 딱 끊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그 한강 하구에서 그 공동이용수역이 이렇게 말도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민물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한강 하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냥 그 인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냐면은 그 인천에는 국제기구가 참 많습니다. 뭐 GCF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여섯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그 국제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한강과 그 국제기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했을 때 이 한강이 이제 평화적으로 활용되는데도 유익할 것이고 또 여기서 진행되는 생태계 조사라든가 이런 그 공동조사나 또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게 알려져가지고 여기 우수성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물속 이제 생물이나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강 밑바닥에 있는 하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그 밑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중국과 그 영해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해저에서 발생한 지형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계가 사실은 나눠지잖아요. 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표면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썼는데 사실 그 하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상 퇴적물들이 발달을 해서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까지 좀 그 관심을 갖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강용 네트워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중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묶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김대영 교수님, 대표님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공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설악산 관련해서 이제 숙박 용수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되게 쇼킹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통도 크시고 한데 앞으로 진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걸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그래도 이런 만나는 자리 통해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그 앞으로 같이 그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면 뭐 해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김 교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을 가정하고 통일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지금 저희들이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위에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량 감소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평화의 댐이라고 만들었는데 정말 돈 만들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화의 위치가 8호호 만수가 되는 잠기는 자리거든요. 그 거의 8호호의 그 만수구역 내에 만들어져 있는 댐이라서 조금만 더 높이면 크게 위협 침수 문제 없이 좀 활용을 될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질 변화를 임남댐 이후에 COD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클로로필 증가를 좀 제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COD 증가가 우리나라 다른 댐에서 다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원인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난분해성 유입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후변화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산의 나무가 많아지면서 낙엽 분해에서 생기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클로로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COD 증가보다도 클로로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그 춘천댐 요즘 춘천댐의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해졌는데 그 원인이 평화의 댐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의심하는 게 그 지역의 하수 처리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이나 소도시의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장에서 BOD는 제거하는데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러면 하수 처리장이 없을 때는 도랑들이 그냥 하수도 없이 막 내려올 때 자연 정화가 반대로 토양에 이미 다 포착이 되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유기물을 분해한 다음에 인을 그냥 농전시켜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집어넣으면 이게 부영양화가 오히려 더 심해진 거죠. 그 내려오는 동안에 토양이 하던 자연 정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춘천댐이 굉장히 녹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 2005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녹조 현상이 생겼고 그게 그 평화댐 임남댐 담수하는 시기하고 우연히 딱 일치가 되는데 체류시간 증가하고 가수 처리 만드는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산의 급수 문제는 뭐 최혜정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산불을 끌 때는 좀 편리하겠지만 이 국립공원은 훼손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미 산꼭대기에 저수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래 설악산에도 뭐 설악저수지, 그다음에 합사평저수지 그런 데 저수지도 있고 또 산에서 지하 수공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저수 탱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비상용물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이 소량에서 끌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 바로 아래에 전봉산 쪽에 보면은 양양 양수발전소 댐이 있습니다. 해발 900m의 댐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해발 900m의 댐이 있으니까 해발 190m에 있는 70m에 있는 소량댐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 댐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수자원 공급하는 것도 소양댐으로 쓰는 것보다도 우선 도암댐은 이미 도수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도암댐 물을 가져다 쓰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또 물을 갖다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암댐 물이 수질 조금 소양댐 물보다는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도암댐 물을 가져다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수자원을 공급한다는 것이 중복 과잉이 아닐까 이런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선박의 기름 오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다 또 이제 돈을 줘가지고 전기선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어업을
내수면 어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자리를 바꾸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그 자리의 어업권을 회수해가지고 폐지해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어업, 내수면 어업이 허가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조그만 규모의 호수에서 상업적 어획을 허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어가지고 춘천댐, 위암댐, 8호 이 3개 호수는 지금 어업권이 다 회수가 됐습니다. 어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생태계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폐지했는데 소양댐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민들이 여름에 가보면은 그 인제 식당 쪽에 그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칩니다. 보시면은 머리가 100m 하나씩 그러니까 허가받은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허가받은 거 완전히 무시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물을 쳐서 불법적으로 그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어류 군집을 다 괴멸시킨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물고기는 다 없어지고 돈 안 되는 베스 두루들만 남는 거예요. 그런 그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부터 그 그물에다가 누구 그물인지 이름을 실명제로 이름을 붙이자는 것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물이 있어도 어부들만 알아요. 저거 누구 그물인지 이들은 안 모르는 그런 불법 어부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어업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또 전기선으로 바꿔주는 이건 뭐냐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이 들어가는 그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긍해서도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남북한 한강 하구하고 관련된 문제 보면은 이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한강 수질이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서울 여기 한 잠실 여기까지만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벗어나서부터는 이 부천 이런 데서 아주 그 하수처리를 부실하게 합니다. 거기 하수처리가 아주 엉망이어가지고 몇 년 전에 굉장히 한강에 유량이 줄어서 갈수기가 됐을 때 육조선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하수처리장에서 아주 부실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미처리하는 분들도 막 하수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육조선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져서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지금 하류 쪽에 우리가 접근을 안 하니까 이게 오염이 되는지 말하는 게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 후회를 생각한다면 지금 하수 관리, 수질 관리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인천 앞바다 쪽에 해양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하수 처리에 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심합니다. 하류 쪽에서는. 또 임진강도 보면은 그 이정부 신천이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임진강으로 들어가서 하루로 내려가니까 수질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데 제가 우리나라 하천들 조사한 중에 전기 전도도가 제일 높은 곳이 한 3,000 이상 나왔어요.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정부 신천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한강 쪽에 있던 것들은 다른 데서는 오염이 심하니까 다 내쫓았는데 거기는 임진강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내버려 준 거예요. 거기는 그쪽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오염이 심한 하천이고 해서 한강 하류, 임진강 하류가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 이 한강 하류, 임진강 하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민들 서울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생태학자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모임에 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강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서울 시내나 이런 쪽에서 잘 안 팔린대. 그걸 이제 파주나
인진강 쪽 보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드렸는데요. 어쨌든 예, 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잡은 거다 이런 얘기. 예, 네 분의 이제 토론 들으셨는데요. 질의도 좀 있고 코멘트도 있고 또 대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 싶었는데요. 아까 김재 교수님부터 찍어주시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언자가 원준미 본부장님, 제가 그냥 본부장님에 대해서도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요구 내지는 요청드리는 것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걸 보니까 이게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정보 부장님 COD 자료와 그 유입량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남측의 그 수질 개선 작업은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방수량이 유입량이 한 4분의 1로 줄었는데 그 COD 값은 2분의 1로 그러니까 2분의 1이 2배가 나빠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분모가 4배로 줄어들면서도 오염량이 오히려 2배로 계산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4배로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까 클로피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유역의 강수량을 한번 데이터를 넣어서 과연 이제 북측에서 내려온 그 유입량이 이 요인을 좀 선별해 본다면은 이게 오염 유발 요인들이 좀 세분화시킬 수 있어서 뭐 북측하고 협의를 하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남측 내부의 그 관리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선박도 여러 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양구에 옛날에 행사 있거나 뭐 자주 갈 때 배를 타고 왔었거든요. 배 타고 가면서 그 사장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친환경을 하니까 이거 좋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런 격려도 많이 했는데 요즘 심지어 화천군에서도 그 파도에 유람선을 많이 처음 뛰었거든요. 출범할 때 제가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양구에 옛날에 그 배 타고 안 가보신 분은 알지만 꼬불꼬불 길해가지고 한 춘천에서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 해안면까지 그러니까 도로들이 좋아지니까 배에 대한 수요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승객이 없는 데다가 돈을 주고 또 이 정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박의 문제를 자생적인 여건이 되려면 그 도로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같이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3등급 수준은 저도 굉장히 아이디어 신선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처음으로 그 동계올림픽 이 후보 도시 되기 전에 신청 도시가 되기 위한 작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게 신청 도시가 돼야 후보 도시 애플리칸트 된 이후에 캔디데이트 시드 자격으로 우리가 파일에 비드를 넣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경험이 없대가지고 아무런 샘플도 없이 그 신청 도시 파일을 처음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그때 이제 하나의 문제된 게 스키장 정선 가리왕산이었거든요. 가리왕산에 그렇게 환경단체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걸 봤으면 아마 3중급 수준 됐을 때 그 정말 엄청난 논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마 이제 북한을 갔다 온 저는 그 원산 마신령 갔다 오지 않지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정말 깔끔하게 공사 다 하고 북한 체제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북한 체제에서는 마신령 스키장 만들 때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북한이 협상하기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금강산
그 평화입된 문제 나오고 할 때도 그 당시에 그 경남 언제를 만들기 전에 공사를 착수한 직후라서 이미 그때 그 평화입된 곳으로 그 공사 중에 무너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이제 그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말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도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 내고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미 많은 그 이제 물질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까지 그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하기에는 그 코스트가 그 값이 만만치 않을 거야. 북한 그러니까 지금 평화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로 변경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권에서 뭐 그린 대담 쓰고 뭐 DMZ 생태 평화공원이고 했을 때 여러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북측하고 협의됐던 그런 금액이나 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북한이 생각하는 그게 금액이나 단가가 전혀 다르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작은 것 이야기하자는 이상현 처장님 말씀 공감하는데, 근데 제가 저보고 굳이 남북 협력, 경영 협력이나 잘된 거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것들, 남북 강원이 소리 폭발이 관계를 한 그 10년 가까이 했던 걸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간이 주도가 되고 지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일부에서 비판하는 현물 달러 주기 이런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공동 이익을 공동 혜택을 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 안 되죠. 근데 작은 거는 그냥 작은 거 그대로만 방치할 뿐이지 그것을 시드로 해가지고 머리를 확장한다는 거 그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우리 백명수 소장님 이야기한 것 자원가치와 문화가치 차원에서 자원가치로 하면 제가 아까 공유 하천을 제가 직접 공유 제어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원가치로서는 북이 생각하는 기브앤테이크와 남측이 생각하는 기브앤테이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아까 이제 문화적인 걸 봐야 됩니다. 인진강 부분도 사실 인진강은 민족이나 문화적 가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원 가치로 하면 전혀 타결될 수 없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 의견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한강하구를 군사적 긴장 속에서 보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 불박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말고 좀 지역 로컬에 좀 기반했던 운동가 또 이런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에서 생태가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그냥 단순하게 원 케이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다고 단정하면 굉장히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 여러 역사를 보면은 정치 군사 관계와 생태 보호의 관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치 군사 관계가 나빠서 생태도 망가지는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생태 보호가 잘 됨으로써 정치 군사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인과관계도 있는데 지금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정치 군사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인간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연 상태로 회복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강 하구의 경우가 아까 생태조사하는데 그 생태조사가 비무장지대 생태조사가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아주 머물러서 하는 생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 하구도 아마 그런 생태조사하면 바닥에 보면 복잡한 뭐가 많을 거잖아요. 한강 상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한강 하구를 무터의 자연 생태는 인간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생태 보호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한강 하구 부분은 물만큼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뭐를 하는 이걸 통해서 생태가 보호될 것이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북체제와 남체제는 다릅니다. 이거 북체제적인 민간인과 남체제적인 민간은 전혀 또 다른 종류의 그 속성을 가진 또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정권이 너무 그 좀 복잡하게 푼 걸 단칼에 잘라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듭이 한 칼에 안 잘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여러 지금 한강유역 네트워크 정책인데 이런 데서 좀 복잡한 그 매듭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그걸 정말 좋게 지속 가능한 식으로 되는 방향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임남댐으로 인한 유량 감소 대책, 해소책 사실 북한에서 형도 단위 안 해주는 방법 없죠. 다만 그 경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남댐으로 인해서 유량 감소에 대한 대책이 현재 우리 금년에 비가 와서 그 댐에서 발전을 못하고 이제 댐이 용량을 벗어나니까 그냥 막 수문으로 막 내보내는 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여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위험한 물이고 표용성이 없는 물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홍수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바다로 강으로 배출해야 되냐? 그게 우리가 무효범죄라고 하는데 하천댐에서 이번에 내려보낸 물 양이 한 6천만 톤 정도 됩니다. 지금 평화댐 우리 지역에서만 채우면 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주기적으로 3년, 5년에 한 번씩 이런 홍수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홍수 때문에 한꺼번에 물을 댐에 이제 용량이 안 되니까 막 보내야 되는 물이 이제 하천댐 하나가 그래서 사실은 물론 아까 백면수 사장님도 그런 말 하셨는데 뭐든지 오프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평화댐이라는 이미 이제 돈 들여서 사실은 오랜 정권 동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 이게 환경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군사시설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존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건 사실은 물관리 차원 이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 수공에 대한 대응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있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현재 있는 자산 어쨌든 자산이면은 최대한 활용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얘기했던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 북한에 크게 부담 안 주는 정도에서 이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은 수질발이라도 하던 그쪽은 오염이 없으니까 큰 문제도 없고 하루에 물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만들림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실제 지역도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하나 있는 거 하고 또 댐에 물이 갇혀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또 틀리고 또 그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걸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정도 좀 일부분 정도는 채워놓고 하는 거야 제가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질 관련해서 세안 때문에 삼방 말씀 우리 김건희 교수님 말씀 저 여수면은 100% 동의합니다. 정말 없애면 제일 좋겠어요. 정말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현재 현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법도 만들어져 있고 결국 전기차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이게 이제 경제적 효용성이 있냐에 따라서 어쨌든 현재 우리의 그 연료에 대한 정책 자체가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 연료 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선박도 이제 이미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 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선박이 정말 우리 현재 수요가 없어서 아직 이렇게 범용화는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정책이 됐기 때문에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또 법 제정 취지 자체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무상이 됐고 민간인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환경 연료를 쓰라는 그런 의미, 특히 우리 뭐 수질관리, 물관리에 있어서 수질오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런 소형 선박 때문에 생기는 오염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저거 하더라도 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뭐 예수면 어업이 없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항도 뭐 제가 그 서양관 후반용수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어쨌든 해결하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뚜렷한 사실 대안 자체는 없고요. 사실은 뚜렷한 대안 자체는 없고 어쨌든 현상을 좀 변경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이게 뭐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뭐 논의되겠죠.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 근본을 기본적인 도시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현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인프라라든지 어떤 이 시설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거부하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계획 자체부터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도시나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게 될 때는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비로소 이제 우리 논의의 장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해안 이용수분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면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다 보니까 뭐 지하에 댐을 뭐 건설한다는 안도 있고 지금 하고도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산속에 지금 있는 저수지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작기 때문에 양이 용수공급부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수공급이랑 1년 동안 꾸준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며칠 쓸 수 있고 이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 양을 필요한 물인데 거기 또 대형 그 고산지에다가 그 대형 정말 큰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뭐 사업에 너무나만큼 큰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은 필요하고 이제 생활이 바뀌어서 물은 필요한데 물을 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최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해서 그냥 나온 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안 생기도록 도시계획도 하고 애초에 그래서 좋은데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이니까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동해안 이용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다른 또 의사결 나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형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거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너무 뭐 좋아하시지 마시고 더 좋은 뭐 내용 있으시면 뭐 당연히 저희들 환영이죠. 또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우리 한강의 건전한 물환경사업본부의 1차 그 정부가 뽑혔는데요. 아마 논의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수정공사에서 어쨌든 한강교육의 중성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대안들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 키워드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유역 전반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에 사전 협의를 거쳐가고 이처럼 결정된 이후에 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가전 논의 오늘 같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우리도 좀 이해하고 논의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번에도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지속적인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국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시민사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저희 뭐 2시까지 2시간 사들인데 조금 더 길게 하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토론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고 또 2차로 또 이런 모임을 또 진행하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논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논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